지속가능 경영 시대에 직장인을 위한 ESG 교양 강의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 유승건입니다. 11번째 강의는 지속가능 경영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오늘 강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지속가능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하고요. 지속가능 경영을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내재화 및 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거버넌스가 과연 지배구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거버넌스 이퀄 지배구조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학생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외부에서 ESG 할 때 G를 자꾸 이제 지배구조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저희는 뭐 학교에서 다른 과목에서는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해석하지 않는데 왜 이 ESG에서는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버넌스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거버넌스의 정의는 고대 그리스어인 쿠베르나오, 이게 뭐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쿠베르나오라고 읽히는 이 말이었는데요. 위 가운데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 플라톤이 배를 조정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쿠베르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를 저어가는 이런 것들 자체가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 정의를 보면요. 우리 2000년도에 나온 정의를 보면 조직의 집단적 활동을 이끌고 제약하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과정과 제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그런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과 제도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버넌스를 조직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다라고 해서 거버넌스는 즉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게 왜 ESG에서는 지배구조라고 하느냐. 근데 이 G를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만 좀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거버넌스는 왜 지배구조가 되었나라고 좀 살펴보니까요. 일본과 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일본. 그 1970년대, 80년대를 기억하시면 그 당시에 일본 기업들은 거의 세계를 제패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소니, 혼다, 토요타, 캐논, 니콘과 같은 회사들은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 제품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쓰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당연히 미국은 큰일이 난 거죠. 세계의 경제 1위, 비즈니스의 1위였던 미국이 도대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일본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왜 저렇게 갑작스럽게 2차 세계대전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장을 했고 저렇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경영학의 구루라고 얘기하고 경영학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 우리 피터 드러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는 마치 쇼군, 우리 장군 시대라고 하죠. 이 쇼군 시대에 장군이 통치하는 구조와 같다.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말에서 지배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군, 즉 최고 경영자가 명령하면 신하, 임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 명령을 수행한다. 그래서 상명하복의 이런 일본 기업의 거버넌스는
마치 군대의 지배구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석들이 피터 드러커 교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일본 기업들을 분석한 책, 여기 대표적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기업의 어떤 거버넌스는 통치 또는 지배구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이제 나라의 교수님들이나 또는 논문 또는 기업 경영자들이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80년대, 90년대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쓰는 지배구조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지배구조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거버넌스와 어울리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기업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 이노소셜랩에서 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 우리 이제 SK의 연구재단인 사회가치연구원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이노소셜랩 저희가 연구하고 집필을 한 G인 ESG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이제 그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 기업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소유 구조와 그다음에 의사결정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소유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의 특성상 오너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이 오너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기업의 이사회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 오너의 의견을 많이 쫓아가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 경영 또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는 오너 한 사람의 어떤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 이사회 정말 능력과 또 어떤 공정성과 상식을 가진 이런 전문적인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 또 ESG에서의 G 거버넌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와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지속가능성, 무엇의 지속가능성? 바로 이 지속가능 경영에서 얘기하는 환경과 사회, 그리고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지속가능 경영의 거버넌스 체계와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강의에서 이 거버넌스의 6대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전과 원칙과 정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성. 우리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하면 보통 이사회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의 책임성. 그리고 CEO,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솔선수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행 체계. 그리고 이것이 내재화. 그리고 우리와 협력하는 협력회사로의 확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공개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거버넌스의 첫 번째 원칙은 비전과 원칙과 정책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의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돈만을 벌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돈을 벌지만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가 환경과 사회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지속가능 경영을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ESG에서 반드시 좀 읽어야 될 책이 있다라고 하면 자본주의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리베카 핸더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의 책을 보면 높은 목적, 즉 하이 퍼포즈를 가진 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목적의 기업은 뭐냐? 그 하이 퍼포즈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첫 번째가 경영 목적 자체가 주주이익, 당연히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주이익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유익에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단기적인 매출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기업들이 높은 목적의 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ESG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외부의 평가나 또는 그런 ESG 투자를 받기 위한 단기적인 또는 임시 방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ESG 자체를 비즈니스의 혁신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경영, ESG를 기업의 차별적인 전략화 그리고 내재화하고 있다. 그래서 ESG의 전략 목표가 가치사슬 전반의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경영의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비즈니스 전략 목표와 지속가능 경영 전략 목표가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낮은 목적의 기업들이라고 하면 경영 목적 자체가 주주 이익 상승에만 이렇게 몰려 있고 단기 그리고 매출과 수익 신장에만 있다는 거죠. 기업의 목적이나 비전 자체에 지속가능 경영이나 환경 사회적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SG에 대응하는 목적도 단순히 ESG 평가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ESG를 요구하는, 실행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과 거래를 유지하는 것, 여기에 좀 머물러 있고요. ESG 전략과 목표도 ESG 리스크 대응이나 외부 평가 지표에 상승하는 것에 좀 머물러 있는 특징이 있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비즈니스 전략 목표와 지속가능 경영 전략 목표가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을 기업의 혁신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낮은 목적의 기업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높은 하이퍼포즈 기업으로 유니레버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2010년에 USLP라고 해서 유니레버 서스테너블 리빙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전 자체를 그냥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생활용품 기업이 되겠다라고 제시한 게 아니라 뭐다? 우리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유니레버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쓰기만 해도 우리의 고객과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것보다 지속가능성을 보다 더 조금 더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비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이 유니레버를 굉장히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바로 이 비즈니스 전략과 그리고 이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아주 세밀하게 밸류체인 전체에 따라서 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유니레버를 높은 목적을 가진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책임인데요. 다시 이제 유니레버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이제 이 앞에 비전이나 원칙을 만드는, 누가 만들겠어요? 이사회에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회가 바로 이 비즈니스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를 동시에 균형 있게 창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같은 경우도 지금 12명의 이사가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사회이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를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많은 그 구성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전체 12명 중에 9명이니까 절대 다수, 사회이사가 반대하면 의사결정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중에도 그 젠더 다양성에 따라서 또 여성은 5명인데, 유니레버는 이렇게 젠더 다양성의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유니레버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이 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이 사회이사를 많이 적극적으로 또 등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이사들이 경영 전문가,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환경 전문가, 사회 전문가, 또 글로벌 그런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선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의 지속가능 경영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ESG 위원회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ESG라는 표현보다는 CSR 또는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표현, Sustainability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유니레버도 CSR 위원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연평균 24건 이상의 이 지속가능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가 뜨면서 지속가능 위원회라든지 또는 대표적으로 ESG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들을 보고만 받는 이런 걸로 끝내고 있는데, 유니레버 이사회는 실제적인 어떤 그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결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 평가에 지속 가능성 지표를 포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의 이사회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KPI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 같은 경우도 환경에서는 온실가스와 폐기물을 감축시키는 것, 사회에 있어서는 공급망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 자체가 이사회를 평가하는 것에 가 있고요. 특별히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회이사의 대표격인 이 부회장 자리를 한국의 이 여성 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출신, 미국의 지금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저분이 그 유니레버의 부회장, 사회이사로서의 최고 위치인 부회장 위치를 맡고 있으시기도 합니다. 지속가능 경영 거버넌스의 세 번째가 아무래도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지속가능 경영 리더십이죠. 우리나라도 어떤 대표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ESG가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또 대표님이 바뀌면 쪼그라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회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폴 폴만이라는 2009년에 CEO가 된 이 사람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USLP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 단기 재무 성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단기 재무 성과에 연연하게 되면 당연히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 2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또 전환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건데 1년 만에 또는 뭐 분기 보고 만에 이제 막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폴 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CEO가 됐을 때 이 단기 재무 성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진정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이 폴 폴만이었을 때의 재무 담당 임원이었던 CFO였던 알렌 조프가 현재 유니레버의 CEO인데요. 이 사람도 이 여러 이제 발표에서 이 지속 가능성, 즉 서스테너빌리티는 유니레버를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하고 타협할 수 없는 전략이며 목표이며 경영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렌 조프가 대표적으로 유니레버의 Code of Business Principles and Code Policy라고 해서 유니레버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행동 강령과 그 다음에 원칙들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이 지속가능 경영에 관련된 내용이 아예 회사의 내규와 행동 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의 거버넌스의 네 번째는 실무적으로 이 지속가능 경영의 실행체계, 이걸 실행하는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ESG 팀, 실무 책임과 실무 현장 이렇게 순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니레버의 것을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지속가능,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이제 CSR 위원회인데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 위원회가 있어서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원칙을 제정하고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중대성에 대한 이슈를 선정하고 지속가능성 자체를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런 평가하는 KPI를 결정하는 일들을 이사회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경영진, 그래서 경영진 같은 경우도 지속가능 경영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도 ESG위원회, 지속가능 경영위원회가 되어 있지만 경영진도 지속가능 경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경영진 회의도 정기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원칙 준대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 경영의 영역별로 CFO는 재무, 그 다음에 CMO는 기업에 대한 운영,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에서는 고객과 관련된 부분들, 밸류체인, 구매 담당에서는 밸류체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실무적으로 이제 영역별로 책임 있는 경영진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실행 성과를 점검하고 또 실제 실행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사회에 잘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또 경영진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ESG 팀 또는 CSR 팀 또는 지속가능 경영팀 다 좋습니다. 그런 어떤 실무 책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속가능 경영 실무 협의체 이렇게 지속가능 경영팀이
팀이나 ESG 팀을 만나보면 제일 힘든 게 내부 구성원들에게 ESG가 중요하고 이것을 실제 실무에서 적용하게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 부서별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아레나를 설정을 해야 되고 실무 부서 간 협업 또는 협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SG 업무는 당연히 ESG 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사회공헌 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사회공헌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ESG 팀이나 지속가능 경영팀은 그 하나하나가 다 실무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와 협의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또 KPI를 점검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ESG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이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ESG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일을 지속가능 경영 실무협의체에서 해야 되고요. 이것이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 현장에 현장 실무자들한테까지 전달되어서 현장 실행 후에 이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협력업체의 공급망에 ESG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피드백을 잘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교육 훈련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속가능 경영의 실행체계의 구축의 순환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의 거버넌스의 5번째 중요한 부분은 내재화 및 공급망 확산인데요. 앞에 실행체계를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잘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가 뜨고 나서 지난 2, 3년간 앞에 있는 비전과 원칙도 잘 만들고 이사회의 ESG 위원회도 잘 만들고 또 대표 이사분께서 우리 지속가능 경영 잘하겠습니다 선언도 하고 또 내부의 ESG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고 잘했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가 진짜 게임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는데 이젠 진짜 비즈니스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재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ESG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공유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ESG에 대한 목적, 원칙, 전략, 목표, 동향 또는 가이드라인, 정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의 참여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 그래서 어떤 ESG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 문제점,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 자원, 그리고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실행 아이디어. 그것을 소통하고 반영하고 그리고 실제 실무 부서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요. 이런 것만 가지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될 때면 전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또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하는데 유니레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또 우리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전사적인 ESG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잘하게 되면 성과 평가와 보상이 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의 사례에 대한 공유를 하고 이런 것이 계속 순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순환 관계에 되어 있는 것들이 협력업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12강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가능 경영 거버넌스에서 6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정보 공개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강의인 12강에서 보다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핵심 이해관계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자, 간접 이해관계자, 공통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 되고 이들에게 정보 공유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ESG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고객분들의, 주주분들의, 그리고 협력회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하나로 모아놓은 그림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주인 ESG 사회가치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속가능 경영 전체에 대해서 ESG 거버넌스 관리 맵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정책, 주주 이해관계자, 이사회, 경영진, 그 다음에 구성원 및 조직 운영, 공급망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 지역사회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 차원에서 해야 이 거버넌스 관리가 잘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 책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큐원 캐피탈, 에큐원 저축은행의 슈몽이와 함께 11번째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이 지배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요. 지배구조가 거버넌스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좁은 해석이고요. 거버넌스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의사결정의 구조와 체계다. 그래서 즉 거버넌스를 뭐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학회는 우리나라 말로 적합하게 표현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한국말을 바꾸려고 하면 지배구조라기보다는 의사결정 체계 또는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과 원칙과 정책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 지속가능 경영 거버넌스 구축의 출발점은 바로 지속가능 경영을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만큼 잘하겠다라고 해서 비전, 원칙, 정책을 정하는 것인데요. 꼭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을 책인 자본주의의 대전환, 우리 하버드 대학의 리베카 핸더슨 교수 같은 경우는 목적이 높은 기업, 즉 지속가능 경영, ESG의 전략과 목표와 비즈니스의 전략과 목표를 하나로 결합한 회사, 그래서 유니레버의 USLP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목적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하면 지속가능 경영은 그냥 돈을 벌다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비즈니스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하는 기업들은 목적이 낮은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높은 기업이 돼야 함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 실행 체계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지속가능 경영 거버넌스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사회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경영 또는 ESG 위원회에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실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냥 ESG 잘하면 좋은 거지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우리 지속가능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심 갖는 정도가 아니라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과 밸류 체인도 혁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사회 역할이고요. 그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한 것들을 경영진,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경영진위원회에서 영역별로 경영진의 아레나를 정하고, 그 아레나에 따라서 경영진의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실무부서들은 지속가능 경영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실무 차원의 협업, 그리고 실무부서 간의 갈등 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실행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11번째 강의는 ESG에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SG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씩 듣는데요.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이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 체계에서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즉 사람으로 치면 이 거버넌스는 머리, 뇌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단순히 지배구조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지속가능 경영을 우리 회사가 실행하기 위한 모든 의사결정 체계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